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정의롭게 운영하고 소비할까? 이걸 고민하고 실행하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영경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저한테 원자력과 핵에 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달 만에 뵙는데요. 지난 3월에 뵀을 때 후쿠시마 핵사고 14주년 맞아서 탈핵 민주주의 행진 개최한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행사는 뭐 잘 됐겠죠. 그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천여 명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 머리 위에 저희가 이렇게 해바라기 상징하는 상징물 꽂고 행사 진행했는데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해바라기가 상징물인 이유는 혹시 태양광? 핵 말고 해. 아, 핵 핵보다 말고 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해바라기로요. 네. 그렇구나. 그 탈핵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국내에서만 원전 사고가 크고 작은 게 지난 40여 년 동안 800여 건 있었다 하셔가지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사고가 없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한두 개 그렇게, 정도? 네. 예, 그 다 외국에서 난 것만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최근에도 사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정보를 공개할 때 사고 네. 고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를 하는데 네. 4월하고 5월에 연이어서 똑같은 우리 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에서 네. 연달아 고장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두 개 노후된 다 곳이죠, 영광이. 영광 5호기이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지금 운영 허가가 만료돼 있는 핵 발전소는 아니기는 아하. 한데요. 뭐 한 번은 정전 사고였고 한 번은 약간 화재가 중간에 아이고. 작게 났어서 긴장하고 있었죠. 그 근처에서 사는 분들은 정말 긴장이 되시겠어요.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올 때. 사실 그러니까 우리 왜 문제 생기면 안전 안내 문자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네. 핵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이제 한수원이나 발전소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도 받으시거든요. 네. 이럴 때마다 문자가 가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그렇죠. 것도 당연히 있을 그렇죠.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핵발전소 자체 고장은 아니긴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되게 안타깝게도 경북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네, 크게 근데 났었죠. 경북 산불이 울산 쪽으로 번지면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핵발전소도 혹시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겁이 다행히 정말 났겠네요. 네, 다행히 이제 크지 않게 울주는 좀 빠르게 진화가 돼서 네. 너무 다행이었던 기억도 있네요. 근데 하지만 그런 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다. 맞습니다. 그 원자력 하면 저희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국내 원자력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술을 수출을 계속해야 되는데 원자력을 자꾸 규제하고 억압하면 어떡하냐. 특히 전공하신 분들 네, 이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그 우린 뉴스 보면서 이거 진짜 우리의 어떤 수출 경쟁력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체코의 원전 건설을 한다고 할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것도 뭐 얘기를 다 이해하기 어렵게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체코에서도 원전 우리가 수출했다고 해서 막 박수치고 기뻐했는데 뭐가 자꾸 다른 뉴스가 나와요. 한 번은 그렇죠. 뭐 미국에서 기술로 우리 기술이었다 하고 재판을 네. 걸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는 한수원 원전 계약을 중단된다. 처음에는 유보된다 하다가 그다음 중단된다. 뉴스가 막 나오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이죠. 오늘 유럽연합에서 EU에서 체코 정부에게 한수원과의 핵발전소 계약을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EU에서요. 했어요. 그리고 요 직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계약하겠다라고 이제 산업부 장관부터 해서 특사들이 막 파견이 막 네, 됐을 때 네. 그들이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 네. 체코 법원에서 네. 이건 문제가 있으니 중단하라라고 또 판결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고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체코 법원도 그렇고 지금 뭐 프랑스하고 그 EU에서 체코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실 프랑스가 같이 입찰을 했었어요. 한수원하고. 우리랑 같이. 네. 네.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한국이 같이 입찰을 넣었는데 가격에서
한수원이 훨씬 더 저렴했던 거죠. 프랑스가 이것들을 좀 보다가 요번에 프랑스와 EU가 같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한국이 이렇게 싸게 입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 아하. 근데 그것은 불공정한 불공정 거래가 거래다. 거래이지 않느냐라고 네, 네. 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음. 실제로 한수원을 비롯해서 이 원전 산업에 대한 핵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미국과 관련한 것은 우리나라의 핵발전 기술이 한쪽에서는 원천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자기네가 제공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은 원래 우리 특허다. 네, 그런 우리 건가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가 그 부분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의했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근데 다만 협의 내용은 안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줄게 이렇게 협의했을 수도 알 있겠네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랬고 요번에 네. 한수원이 체코 정부하고 하는 부분도 뒤로 어떤 계약이 더 있는지 알 수 없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도 잠깐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의 수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거기도 수출할 때 우리가 같이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군사 지원이었어요. 아하. 같이. 그러니까 그냥 한수원이 수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무언가가 더 지원이 됐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으나 공개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거 네. 우리가. 그런데다가 UAE도 이제 건설 다 해가는데 건설 비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추가 비용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이 비용을 한수원이 감당하느냐 한전이 감당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나라 공기업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우리한테 더 안 주고요. 거긴 안 주죠. 추가되는 계약된 게 있을 비용은 테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 둘이 싸워서 지금 국제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수출을 하는 맞습니다. 건데 수출을 하면서 손에 적자난 거를 어떤 공기업이 책임져야 되는가로 지금 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얘기는 참- 체코 원전 수출도 진짜로 이윤이 남는 걸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체코 정부가 계속 현지화율, 그러니까 네. 즉 그 현지에서 공급되는 부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지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수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남는 게 없는 없는 거죠. 네, 없는 상황이고 현지화율을 계속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약이 추진이 됐을 때 진짜로 이게 우리 세금이 어쨌든 투여가 되는 건데 이윤으로 남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되죠. 근데 그러네요. 한수원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자력 우리나라가 정부 지원금 때문에 프랑스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 거다. EU하고 프랑스에서 불공정 거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자력에 지원금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전기 요금 중에서 원자력 전기가 싸다 하는 거는 네. 실제로 생산이 싼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 때문에 싼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즉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나중에 네. 해체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대비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금화돼서 많이 넉넉하게 이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용이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사실은 핵발전으로 만드는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은 싸다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비용을 포함하면 다른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핵발전 전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정하게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죠. 아, 그 자꾸 원료만 생각하고 석유처럼 그렇게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 원자력이 더 싸.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편견일 수 있겠네요. 어떤 것이든 발전원에 대한 단가라고 이제 발전 단가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전력 가격을 책정할 때 당연히 그 연료의 생애 주기, 채굴부터 폐기까지를 다 따져서 단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전 핵발전 같은 경우엔 그 생애 주기에 포함되는 비용들이 전체 정말 필요한 비용만큼이 책정되어 있는가에서 이제 미지수고 그것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평가하고 있는 만약에 거죠. 어디선가 사고가 나면 그걸 감당할 예산이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 없습니다. 거네요. 오늘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영경 사무국장님께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계속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제가 4부에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영경 사무국장님과 원전과 탈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영경 국장님은 작가세요. 또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 내가 에너지를 생각하는 이유, 또 최근에는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정의 수업 출간하셨는데요. 짜란. 원전 탈핵 그러면은 얘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청소년 필독서로 선정이 됐어요.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정의 수업. 제가 한번 샤라락 훑어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쉽게 쓰셨는데 그 내용은 원전에 대한 얘기, 태양광 재생에너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의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들한테 꼭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오늘 3부에서 드린 퀴즈 정답부터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인물 맞히기 문제였죠.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라듐과 방사능 연구로 업적을 남겼는데 계속 그 실험을 하다 보니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에서는 지금도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어서 3cm 두께의 납으로 관을 차폐했다, 꽁꽁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일까요? 1번 퀴리 부인, 2번 에디슨. 국장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번 퀴리 부인입니다. 퀴리 부인. 네. 그래요. 퀴리 부인은 폴란드 출신인데 피에르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된 건데요. 그 심각하게 방사선에 노출돼서 사망했다. 딸도 방사선 영향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죠. 그때는 방사능이 그리고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고요. 네. 얼마나 몰랐냐면 그 당시에 그때 라듐 걸스라는 혹시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책도 있거든요. 네. 이게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이야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시계를 만들 때 라듐이 이렇게 붓으로 칠해놓으면 형광빛이 나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시계에다가 라듐을 칠하는 여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공들이 이게 붓으로 칠할 때 우리도 왜 바늘귀에다가 실 낄 때 보면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끼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붓칠을 하기 위해서 붓을 얇게 다듬는 걸 그냥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라듐을 묻힌 붓을 혀 끝으로 이렇게 그렇죠. 얇게 잘 바르려고 예쁘게 바르려고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공들이 라듐에 피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서야 라듐이 위험하구나라는 게 알려졌던 거고 네. 사실 퀴리 부인은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던 그땐 게 잘 몰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왜 병원에서 어떤 검사하고 할 때도 방사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사용하죠.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많이 더 안전하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기보다는 네. 많은 양을 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조금만 차이인데요. 우리 그 퀴리 부인이 아까 시신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퀴리 부인이 썼던 이제 연구 노트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과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썼던 노트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전시해 놓는데 네. 퀴리 부인의 연구 노트는 전시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방사능이 계속 뿜어져 나와서 그 정도로요. 그래서 차폐해서 지하 보관소에 그냥 넣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이 양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CT 촬영을 하거나 네. 혹은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방사능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엑스레이 찍을 때는 우리가 0.05 밀리시버트 정도의 피폭을 당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되게 미량이긴 하죠. 근데 CT 찍을 때는 그거 한 100배 정도, 아하. 5밀리시버트 정도를 피폭 당하거든요. 아하. 근데 안타깝게도 1년에 우리가 피폭을 얼만큼까지 허용하느냐라고 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1밀리시버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CT 한번 찍으면 5밀리시버트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꼭 안 찍어도 되는데 자꾸 CT 찍으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막 여러 번 찍지 않고.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가 방사선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방사능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차이가 있나요? 방사능은 네. 소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 있다거나 우라늄이 있을 때 그들이 뿜어내는 방사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만큼을 얘가 뿜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단위를 베크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한참 있을 때 이 오염수에서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에 오염된 식품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라고 했을 때 식품이나 뭐 소금이나 바닷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베크렐의 방사능이 있다라고 기준을 잡고요. 네. 방사선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아까 제가 단위를 시버트라는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피폭되었다는 시버트의 단위로 해서 방사선은 뭐 예를 들면 방사선 단위는 뭐 그렇게 지금 아까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내가 몇 밀리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 고등어 뭐 일본에서 수입한 저 가리비에서는 몇 베크렐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아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하.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이제. 네. 아니 근데 기사도 그렇고요, 책에도 그렇고 방사능, 방사선 되게 섞여서 쓰는 경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사나 뉴스를 보면 방사선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핵발전소가 문제가 됐을 때 네. 바닷물이 오염됐다 할 때 우리가 그거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다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인 것만 먹도록 한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치를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전 기준을.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연간 1년에 한 사람이 피폭될 수 있는 허용치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썼었어요. 기준치는 사실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방사능은 그리고 방사선은 내가 피폭을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피폭을 당하면 피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이 암이라는 되게 큰 병에 걸릴 수 있을 정도냐 그렇지 않느냐인 건데 기준치라는 것은 그래서 최대한 이것 이상으로는 피폭되지 않게 하십시오의 숫자인 거지 그것 아래로는 안전하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안전한 기준치는 0이에요. 0이고 그래서 최대한 세계 그 방사선 방호협회 같은 곳에서는 방사선의 피폭은 최대한 피해라. 무조건 적게 해라가 가장 큰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켜지는 걸 그냥 예를 들어 보면 병원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 특히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그렇죠. 질문 많이 받으셨을 네. 텐데 병원 가서 내가 다리를 다쳤거나 그랬을 네. 때도 병원에서 혹시 임신하셨어요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여기
그 배에다가 납 같은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차고 찍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도 제 아이가 어릴 때 이 네. 아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네. 제가 그때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엄마 분리불안이어서 막 울어도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이니까 나가 계시라고 아하. 이것에 대한 피폭을 가급적 피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는 이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노출되어도 돼가 아니라 기준치 이하여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안 해도 외국 의사들이 가임기 여성이나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 네. 임신한 여성들이 요런 건 먹지 말아라 피해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안 먹으면 좋은 거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던데 네. 아 그렇구나. 음. 그 지금 최숙자님이 안녕하세요 이영경 선생님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게 꼭꼭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다들 듣고 계시는데요. 네. 그 피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궁금한 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뭐 이렇게 산불이 나거나 뭐 정전 사태가 오거나 하면 안전 문자가 온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생명과 안전과 이게 아무래도 직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나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당연히 노출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경주 월성의 네. 핵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아, 네. 그분들이 100분이 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갑상샘 암 환자들이세요. 이분들이 평균을 좀 보면 100분이 전부 다요? 네, 맞습니다. 아. 165명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가 네.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165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다 암 환자시고 이분들의 평균을 내면 경주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로부터 한 7.4km 정도에 사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약 한 19년 정도를 사신 거예요. 그 네, 인근에서. 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암 환자가 월등히 많더라. 이것은 분명히 한수원이 운영하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네. 소송을 걸었죠. 근데 작년에 항소까지 갔는데 졌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졌던 이유는 뭘까요? 되게 어이가 없는데요. 판결문도 보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갑상샘 암의 발병이 높다라는 것도 법원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부가 핵발전소 주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조사를 했던 결과도 그 직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 발표된 결과도 핵발전소로부터 1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암의 발생 확률이 2.0 위험률이 2.0이다. 네. 즉 거의 2배라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2.5배다라는 발표도 있거든요. 그것을 재판부가 보고서 높은 건 인정한다. 네. 하지만 한수원은 좀 전에 제가 기준치 잠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한수원이 배출했던 핵 폐기물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 주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한수원은 매뉴얼대로 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피폭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저준위, 즉 기준치보다 더 되게 낮은 것의 방사능 피폭을 오랫동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선량 피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장기적으로 저선량에 노출이 되었을 때도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사실 네. 증인이 되신 건데 몸으로 직접 몸을 증거로 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는 그 상태면 네. 그런 어이없는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 이런 말씀 들으면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 한복판에 짓거나 수원시에 짓자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하잖아요. 정부가 네. 그런 일은. 그런데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 분들은 거기가 원래 사는 곳이어서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발전소가 지어졌을 확률도 그렇죠. 높은데 이게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는 지역처럼 뉴스에서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11년째 아하. 핵발전소 바로 옆에다가 온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상여를 끄는 시위를 하세요. 근데 11년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이사하게 해달라, 이주시켜달라. 어쩜 좋아. 근데 우리가 보면 이사 가면 되지 이런데 그 경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지역에 있는 집이나 땅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이영경 사무국장님 덕분에 우리가 뉴스에서 또 못 듣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필 콜린스의 노래를 듣고 잠깐 쉬었다가 핵 폐기물에 관해서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이영경 사무국장님께서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 단가에는 이게 마지막에 핵 폐기물 처리되는 비용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위험 그렇죠. 비용까지. 근데 우리 그거 계산 안 하고 있고 그 비용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핵 폐기물이 사실은 뭐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걸 또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네. 눈에 잘 우리 주변에 없기도 하고. 네네. 사실 이제 폐기물 기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있긴 한데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였고. 사실 핵 폐기물은 쉽게 얘기하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쓰레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핵발전소 안에서 그냥 작업을 했던 작업복도 쓰레기고요. 네. 이런 거는 저준위 핵 폐기물입니다. 방사선이 나오는 양이 적은 거죠. 네. 중간치 정도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그 핵발전소에 들어갔던 뭐 부품 같은 것들, 뭐 네. 이런 것들은 중준위. 그리고 고준위라고 불리는 건 이제 진짜로 우리 핵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집어넣었던 그 연료봉. 에서 나오는 걸 고준위 핵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정도로 신문에 구분을. 고준위 핵폐기물, 맞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중저준위는 지금 현재 경주에 처분장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경주로 전국에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로 움직여서 땅 속으로 이제 묻히고 굴 속에 묻히고 있고요. 네. 근데 고준위 같은 경우는 아직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안 나온 건가요?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핵 발전소를 운영하면 당연히 고준위 핵폐기물은 나오고 이게 다른 말로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핵연료 사용하고 난 핵연료. 핵연료. 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까 중저준위는 최대한 한 300년 정도를 잘 차폐해서 보관하면 그래도 위험한 정도는 넘어선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고준위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갓 빼낸 핵 연료봉, 그러니까 다 폐기된 핵 연료봉이 갓 빼냈을 때는 그거에 노출돼도 사람이 죽을 정도의 고농도의 네, 방사능과 열을 내뿜어요. 그래서 붕산수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처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고요. 계속 언론에는 이제 핀란드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핀란드가 짓기 시작해서 이거 원래 가동 목표 연도가 계속 지났어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올해 가동 시작하겠다가 목표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떡하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붕산수에다가 넣어놨던 그런 발전소 안에 있는 저장소 네. 거기가 지금 꽉 차고 있거든요. 아하. 조만간 몇 년 안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안팎으로 모든 발전소가 대부분 포화돼요. 그 폐기장이. 그래서 네. 이제 더 가동을 하면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할수록 이 폐기물이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나오는데. 얘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원래 발전소 안에다가 임시로 저장고를 하나 더 짓겠다. 라고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임시라고 하는데 영구 처분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임시가 그게, 영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이 있는 것도 불안한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 네. 우리 동네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다. 하나 더 네. 지어진다. 그러면 맞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원전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발전소 얘기를 하면 아까 지금 핵폐기물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핵폐기물이 아까 중저준위는 한 300년 정도 차폐 네.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드릴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던 게 몇 년 전인지 혹시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는 알았거든요. 오, 예전에는 기억을 못해요. 저는 예전에도 몰랐어요. 외워서 시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 5만 년 5만 년이요. 정도예요. 4만 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 걸. 될 걸. 네. 근데 이 핵폐기물은 네. 10만 년, 아, 최소 10만 년을 안전하게 차폐해야 얘가 그 다음에는 열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준위 10만 폐기물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만 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핵발전소 가동한 게 78년부터니까 지금 한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지구의 역사로 보면 되게 찰나인데 이 찰나의 순간에 사용한 것을 10만 년이나 긴 기간 동안 미래까지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이 책임을 우리 세대가 과연 다 질 수 있나? 에서 출발하면 사실 핵발전을 더 돌려도 될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선생님 오시면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후 정책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진보적이죠.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프랑스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지지하는 분들이 봐라 프랑스를 봐라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프랑스는 정말 핵 강국이죠. 프랑스는 제가 아까도 감사하게도 소개해 주신 책에도 잠깐 담아놨는데 니제르라는 되게 작은 국가로부터 핵 연료를 얻어와요. 우라늄을 얻어옵니다. 근데 이 니제르는 핵발전소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프랑스에 이 핵 연료를 공급하면서 이 나라는 진짜 아이들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사망률이 70, 80%가 될 정도로 조기 사망률이 높은 나라예요. 네. 노천 광산에서부터 우라늄을 우라늄 채굴하니까 채취하면서. 뭐 그냥 대기 중에 토양에 물에 다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얻어온 우라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발전 전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전기를 프랑스는 핵으로부터 가지고 오죠. 그렇게, 지금도요? 네, 전력을 그렇게 공급해 왔는데 이제 기후 경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네. 기후 경제는 다들 아리백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재생에너지.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재생에너지로 100%를 공급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핵발전은 거기에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네. 재생에너지가 아니니까. 그럼 프랑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국가인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도 핵발전의 비중을 굉장히 대폭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아까 지금요. 네, 그래서 조만간 50% 이하로 떨어뜨릴 내려간다. 것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경 사무국장님과 다음에 이 얘기 이어서 꼭 해보겠습니다.